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자, 무형자산 조건이 있죠. 눈에 안 보여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고, 즉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실체가 없고, 두 번째, 그것이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필요로 해야 돼요. 필요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 것이어야 됩니다. 자, 건자 들어가 있네요. 건자 들어간 것들은 다들 무형자산이 맞아요. 산업재산권, 광업권, 영업권, 라이센스. 예, 라이센스 말하는 거죠. 예, 1번부터 4번까지 다 무형자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업권은 돈을 주고 산 거 있잖아요. 비용을 지불하고 산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맞지만 내부에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적어두었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오해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형자산 자체는 영업권 자체는 무형자산이 맞습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맞지만 내부 창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권 무형자산 영업권은 비용을 지불하고 즉 돈을 주고 산 영업권을 말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산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맞지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7번 금융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융자산, 금융부채 매번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금융부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예로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그리고 차입금, 사채 이런 것들이 금융부채가 됩니다. 하지만 선수금, 선수수익 등은 비금융부채로 분류된다는 것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자, 틀린 겁니다. 유동부채에 속하는 항목은 모두 금융부채에 속한다. 답은 1번입니다. 유동부채 안에는 선수금도 유동부채고요. 선수수익도 유동부채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은 금융부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비금융부채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모두 금융부채에 속한다 했는데 이런 것들은 금융부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7번 문제는 이 금융부채의 내용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겠네요. 자, 맞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부채란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가 금융부채가 됩니다. 다음,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주식수가 변동 가능한 비파생 상품도 금융부채에 해당되고요.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른 평가 손익도 모두 단계의 손익에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상공기업의 5기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기본 주당 이익은 얼마인가? 주당 이익이란 말은 한 주당 이익이 얼마인가? 한 주당 이익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단, 우선주는 발행하지 않았으며 기중에 자본금 변동도 없었다는 가정입니다. 아무튼 이 자료를 보고 주당 이익이 한 주당 이익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포괄 손익계산서상 매출 총이익은 150만 원이고요. 포괄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은 120만 원입니다. 보통주 자본금은 5천 원짜리가 100주, 그래서 50만 원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주당 이익은 포괄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이 당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가 됩니다. 제가 아래쪽에 적어두었습니다. 주당 이익은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액면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기 순이익이 나와 있네요.
당기 순이익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120만 원. 두 번째 나누기 주식수가 되네요. 주식수는 100주입니다. 100주. 그러면 120만 원 나누기 100주가 되니까 답은 1주당 12,000원 버는 게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당기 손익의 반영. 자, 당기 손익의 반영이란 말은 포괄 손익계산서를 말하게 되겠죠. 항목이 아닌 것은, 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손익계산서 항목에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자, 소모품 B 비용입니다. 종업원 급여도 비용이죠. 감가상각 B 비용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있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것은 자본 조정으로서 이것은 자본 항목이 됩니다.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또 나왔네요. 자, 다음은 확정기여형 제도와 확정급여형 제도에 관한 각각의 특징이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찾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디를 포인트를 맞추시는가 하면 기여입니다. 요거는 종업원이 퇴직금 관리에 기여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수익과 손실은 누가 지게 된다? 종업원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이거 잘 보실 때 구분이 말이 비슷해서 혼돈을 합니다. 어디에 요거 포인트를 맞추는가 하면 기여입니다. 기여. 이거는 직원이, 우리 회사 종업원이 직원이 퇴직금 관리에 기여를 한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책임도 누가 진다? 우리 회사 직원이 지는 겁니다. 확정급여 제도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출발하겠습니다. 1번. 확정기여 제도에서 기업의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 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따라서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예, 1번 맞습니다. 2번 확정기여형 제도입니다. 에서 보험 수리적 위험, 실제 급여액이 기대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위험. 그러니까 확정기여형 제도에서 내가 받을 퇴직금이 실제 받을 돈보다 미치지 못한다. 작아졌을 경우와 투자 위험이 투자 위험, 기여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충분하게 못하게 될 위험은 기업이 부담한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확정기여형이니까 직원이, 종업원이 퇴직금을 관리해서 퇴직금을 보다 많이 받아갈 수도 있지만 관리를 투자를 잘못해서 작게 받아갈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이는 종업원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종업원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직원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며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확정기여형이란 말 자체가 근로자가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 관리에 기여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험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3번 확정급여 제도에서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 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예, 확정된 퇴직금을 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답은 확정급여형 제도에서 기업이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그렇죠. 확정급여형 제도는 기업이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보험 수리적 실적이나
투자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는 증가할 수 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장 차이점은 이겁니다. 확정 핵심은 기여입니다. 기여니까 확정 기여형 제도는 종업원이 퇴직금을 관리하고 확정 급여 제도는 회사가 그 부담을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 제도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안정성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한데 어떻게 잘 투자하면 수익이 엄청나게 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데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만약에 투자가 잘못되어서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만큼은 다시 기업이 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 제도가 좋다. 확정 급여형 제도가 좋다. 이렇게 딱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답은 2번이며 2번은 기여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가 계산입니다. 21번입니다. 원가와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래요. 과거에 발생한 원가도 미래의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답은 1번입니다.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는 매몰 원가입니다. 이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1번이 틀렸는데요. 과거에 발생한 원가란 이 과거에 발생한 원가가 매몰 원가입니다. 과거에 이미 원가가 발생이 되었어. 현재나 미래에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필요가 있대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물론 기회비용 있죠. 기회원가죠. 기회원가는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매몰 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가로서 그렇죠. 과거에 발생한 원가입니다. 로서 대안 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매몰 원가를 말하게 되며 이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 2번 맞는 말입니다. 3번 기회원가 나왔네요. 기회원가는 자원을 현재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순현금 유익과 차선의 대체안에 사용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순현금 유입의 차액이 아니라 차선의 대체안으로부터 순현금 유입액 그 자체를 말한다. 예, 3번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이 좀 길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겁니다. 내가 이런 원재료를 가지고 A라는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B라는 제품을 만들어 팔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원재료를 가지고 A라는 제품도 만들어 팔 수 있고 B라는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데 A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300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B라는 제품을 팔면 4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B라는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300원이 기회 원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요거는 하지 않게 되겠죠. 이게 기회 원가가 됩니다. 예, 3번 맞는 말입니다. 4번 관련 원가니까 여러 가지가 관계된 원가를 말하겠네요. 는 여러 가지 대체안들과 실제 선택된 의사결정 대안 간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차이인 차액 원가가 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며 자, 21번 문제는 이 매몰 원가와 기회 원가 이거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18년 2회 때도 나왔었죠. 자, 다음 22번입니다. 자, 제가 이거는 프린트를 안 해드렸네요. 다 안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마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 대한공업은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가공원가와
판매 가격을 계산한 것이다.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공원가 구하는 공식 있죠.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그런데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변동 제조 간접비가 있고요. 고정 제조 간접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더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직접 노무원가입니다. 50만 원이네요. 직접 노무원가 여기 있네요. 직접 노무원가 찾겠습니다. 직접 노무원가 나분에 있네요. 50만 원. 이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두 번째, 변동 제조 간접원가가 있네요. 여기 보면 변동 제조 간접원가 25만 원. 요거 그대로 적었고요.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원가입니다. 아래쪽에 고정 제조원가, 제조 간접원가 10만 원. 이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공원가는 이것들을 다 더했더니 85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판매이익은 판매액에서 판매원가를 빼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판매원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판매원가는 직접 재래원가에서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요게 제조원가가 되겠죠. 되는데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한 것이 판매원가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재래원가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다음 직접 노무원가 50만원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다음 제조간접원가. 자, 제조간접원가는 요거 뭉쳤습니다. 제가 고정 제조간접원가와 변동 제조간접원가를 뭉쳐서 35만원 적었습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있네요. 임차료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5만원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요 금액을 다 더하면 110만원이 판매원가가 됩니다. 자, 다음 판매원가 110만원이 되고요. 다음입니다. 자, 기대이익, 판매이익은 판매원가의 30%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판매이익은 판매원가 110만원 여기에서 구했습니다. 요 금액에서 30%입니다. 30%면 33만원이 됩니다. 요것이 판매이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매이익 이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판매원가 110만원 여기서 구했습니다. 대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판매이익 33만원 여기에 대입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판매이익이 얼마가 될까? 이겁니다. 이 판매원가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33만원에 110만원을 더하면 143만원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가공원가는 85만원 그리고 판매액은 143만원이 됩니다. 판매 가격을 말하겠죠. 따라서 가공가가 85만원인 거 답은 2번 아니면 3번인데 판매 가격은 143만원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한 문제 건너뛴 게 있는데요. 그 계산이 안 맞았던 게 이게 매출원가가 아니라 판매 가격이었죠. 판매 가격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23번. 다음 중 원가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런 것들도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소비된 것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요소만이 원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제조 과정에 소비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원가가 제조 원가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경영 목적인 제품의 제조 및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어야 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조에 관계되든지 판매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제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료 감모 손실이나 감모 없어지는 거죠. 감모란 말은 없어지는 거, 조금 없어지는 거 이나 공장 경비원의 급여 등도 원가에 포함된다. 그렇죠. 감모, 정상적인 감모를 말하네요. 정상적인 감모는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감모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원가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자, 공장의 경비원입니다. 이건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공장 경비 아저씨 월급도 임금도 원가에 가산되어져야 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원가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맞습니다. 답은 기업의 수익 획득 활동에 필요한 공장용 토지나 서비스를 단순히 구입하는 것만으로 원가가 된다. 자,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제품 제조 및 판매에 기여를 해야지만 원가에 포함이 되지, 단순하게 서비스를 구매한다든지 뭐 공장용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조 과정에 필요하지 않다면 이런 것들은 뭐 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4번입니다. 또 나왔네요. 제조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가 계산이라고 해서 모든 20문제 다가 계산하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60분 안에 40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관계된 게 최소 한 60% 이상 출제가 됩니다. 이런 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하시면. 자,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출발합니다. 제조원가는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소비된 경제적 자원의 가치만을 포함하며, 그렇죠. 자, 제품의 생산과 관련해서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말하며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자원의 소비는 제조원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예, 1번 맞습니다. 왜,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정상적으로 한 것은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자원의 소비. 자, 요거의 대표적인 게, 자, 간모죠. 비정상적인 간모도 있고요. 비정상적인 공손도 있습니다. 불량품. 정상적인 간모와 정상적인 공손은 원가에 가산해야 되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간모와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자원의 소비는 제조원가에 포함해서는 안 되고, 무엇으로? 재고자산, 간모 손실, 영업 외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2번 제조원가 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분류하거나, 그렇죠. 재료비와 노무비는 대부분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는 제조경비는 대부분 추적이 곤란하기 때문에 간접비로 분류됩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요. 노무비와 재료비는 대부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재료비와 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경비는, 제조 경비는 대부분 추적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3번 원가 요소와 판매 관리 요소는 구분하여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원가 요소는 원가에 가산이 되는 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말 그대로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다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 원가를 비목별로 집계한 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배부할 수 있다.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조원가를 하는데, 자, 원가 요소와 판매비와 관리비는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집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한 게 있다란 말입니다. 이게 원가 요소에도 해당이 되고 판매비와 관리비 요소에도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돈은 이렇게 비목불로 모아두었다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원가에 배분도 하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배분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4번 제품 제조와 관련된 제조 간접원가는 원가 발생 시점에 비용화하며, 그렇죠. 제품 제조와 관련된 제조 간접원가는 아니네요. 이 거꾸로 됐네요. 자, 제품 제조에 관련된 제조 간접비는 원가 발생 시점에 비용화하는 게 아니죠.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배분해줘야 됩니다. 제조 간접비는 배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음,
제품 제조와 관련이 없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판매 시점에 비용한다. 요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제조 간접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말인데요. 제조 간접원가는 제조 간접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관련된 건데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관리 없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원가 발생 시점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발생 기준이죠. 발생 시점에 비용하지만 뭐 제품 제조 간접원가는 제품 판매 시점에서 비용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25번 정상 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질 대한의 실제 제조 간접원가는 100만원이었으며 배부액은 여기서 말하는 배부액은 예정 배부액을 말하겠죠. 예정 배부액은 90만원이었다.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기로 하였을 때 올바른 분계는 그렇죠. 자, 내가 원가를 계산을 하게 있는데 우리 정상 원가 계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직접 재료비와 플러스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 원가로 하고요.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를 했다가 나중에 그 차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정상 원가 계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상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을 가지고 계산하고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을 이용해서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품을 다 만들게 되면은 이 원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았을 때 실제 발생된 원가와 조정을 통해서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는 방법이 정상 원가 계산입니다. 따라서 자 실제 제조 간접원가는 100만원이었는데요. 예정 배부액은 90만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기로 하였을 때 당연히 조정해줘야 됩니다. 올바른 분계는 단 대한의 제조 간접비의 실제 발생액이나 예정 배부 계정 과목을 제조 간접 원가로 통일한다. 예, 제조 간접비를 무엇으로 계정 과목으로 하겠다? 제조 간접 원가로 통일하겠단 말입니다. 계정 과목 이름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 의해서 실제 제조 간접비 원가는 1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실제 제조 간접비 원가는 100만원. 그런데 예정 배부액은 90만원입니다. 90만원. 따라서 이 두 개 간의 차이가 납니다. 자, 어떻게? 실제가 100만원인데 예정은 90만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0만원 과소 배부되었습니다. 매출원가에 10만원 과소 배부되었습니다. 왜? 100만원이 발생됐는데 내가 90만원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작게 배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조간접원가 10만원을 매출원가에 배부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원가가 10만원 증가가 돼야 됩니다. 10만원 증가되고 그것이 뭐 제조간접원가를 어디에 매출원가에 10만원 배부해줘야 되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은 주대한의 원재료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주대한의 원재료의 구입이나 원재료 외상 대금에 대한 결제를 현금으로만 지급하며 약소금은 발행하지 않는다. 기말에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할 때 제품에 포함될 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금 지급액은 기초 외상 매출금에서 단기 발생액에서 기말 외상 매입금을 빼면 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번입니다. 원재료에 대한 외상 매입금 기초 잔액은 얼마다? 500만원. 기말 잔액은 얼마다? 700만원. 다음 단기의 원재료에 대한 현금 지급액은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기의 현금 지급액이 5천만원이랍니다. 요거 보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초의 외상 매입금 500만원입니다. 기초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말 외상 매입금이 있네요.
기말 외상 매입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적었고요. 그러면 당기에 발생된 금액은 5천만 원에 500만 원에서 요거 700만 원을 빼면은 마이너스 2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이 넘어가면 5,200만 원.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27번입니다. 원가 배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원가 배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원가 배분 기준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인과관계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그렇죠? 원가 배분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 능력이나 수혜 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원가 배분하는 방법에는 인과관계가 가장 좋고요.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부담 능력 기준이나 아니면 수혜 기준이나 이런 것들로 원가 배분이 가능합니다. 예, 1번 정확하게 맞습니다. 2번 원가를 추적하고 집계할 원가 대상을 설정하는데 원가 대상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목적이 적합하도록 설정해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3번 원가 집합별로 원가 대상과 원가 집합의 인과관계가 가장 잘 시켜준 원가 배분 기준을 결정하여 원가 집합에 집계된 공통비를 원가 대상에 배분한다. 그렇죠. 3번도 맞는 말이고요. 인과관계가 가장 합리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가 대상, 원가 집합을 인과관계를 고려해서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4번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포함한 모든 제조 원가는 제조 간접비로 분류하며 답은 4번이 틀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직접비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직접비이기 때문에 간접비가 아니라 직접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다음 제조 부분의 제조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 또한 제조 간접비다. 보조 부분에 있는 것은 나중에 배분이 돼줘야 되겠죠. 돼줘야 됩니다. 답은 4번이 틀렸네요. 4번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렇게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은 간접비가 아니라 직접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은 상공의 9월 원가 계산 관련 자료와 제품 계정이다. 9월 매출 원가를 계산한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원가 항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제조 지시서 1은 완성된 겁니다. 제조 지시서 2는 미완성된 겁니다. 다음입니다. 제품입니다. 제품이 되고요. 먼저 전월 2월입니다. 지난달에 2월 된 게 50만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4월 2월이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출발합니다. 먼저 차변에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어야 됩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입니까? 요것이 완성품입니다. 요게 투입된 거 완성된 겁니다. 요것들을 다 더하면 20만원, 40만원, 30만원, 10만원을 더하면 요거 더하면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제품 제조 원가가 100만원입니다. 항상 T자 계정에서 차변의 금액 합계와 대변의 금액 합계는 같아야 됩니다. 차변의 금액이 지금 현재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이고요. 4월, 2월이 제품이 되었네요.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50만원이 되려면 제품 매출원가는 120만원이 아니면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품 매출 원가는 120만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29번. 다음은 부문 공통비의 각 부분의 배부 기준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부문 공통비는 배부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배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배부 기준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것을 물어봤네요. 첫 번째, 건물에 대한
보험료네요. 보험료는 건물에 대한 보험료는 건물이니까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공장이 A 공장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90%를 차지하고 B 공장은 10%밖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면 90%를 차지하고 있는 데는 보험료를 90%를 배부하고 10%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는 10%만 배부하면 됩니다. 1번 맞습니다. 운반비네요. 운반비는 많이 운반하거나 또는 운반 거리가 길면은 많이 배부하면 됩니다. 예,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전력비네요. 전력비는 부분의 종업원수, 종업원수가 아니죠. 물론 직원이 많으면 전기를 좀 많이 쓸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력비의 가장 합리적인 배부 기준은 사용량이죠. 많이 쓴 데는 많이 배부하고 작게 쓴 데는 작게 배부하기 때문에 사용량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각 부분의 인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가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A와 B와 C가 있는데요. A는 50명이고 B는 30명이고 C는 20명이라고 가정할 때 그러면 50명에는 500만원을 배부하고 그리고 30명에는 300만원 배부하고 20명에는 200만원 배부하고 이렇게 인원수대로 배분해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거네요. 개별원가입니다.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 그렇죠. 개별원가는 다 품종 주문 생산하는 업종입니다. 선박 공장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항공기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 개별 원가에서 구하는 것은 단기 총 재료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되고요.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더해집니다. 이 중에서 직접비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이 쉽고 다음 개별원가 계산에서 핵심은 이 제조 간접비를 배분해 주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3번 인위적인 월말 제공품의 평가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은 특정 제조 지수에 따라 원가 계산표가 작성됩니다. 예, 맞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위에서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제조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번입니다. 자,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다음의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습니다. 자, 이것도 T자 계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매출 원가가 차변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붕괴를 하게 되면 매출 원가가 대변에 와야 됩니다. 물론 비어 있는 데는 위쪽에 있는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이쪽에 오면 됩니다. 따라서 T자 계정을 보고 붕괴를 해봤습니다. 붕괴를 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 원가가 대변에 있으니까 매출 원가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변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이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를 줄인다는 의미가 되며 차변에 이렇게 제조 간접비 차이가 있단 말은 제조 간접비를 줄인단 말입니다. 제조 간접비를 줄이는 이유는 제조 간접비가 과대 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매출 원가를 줄이는 이유는 제조 간접비를 많이 배부했기 때문에 실제 발생액보다 많이 배부했기 때문에 매출 원가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만큼 줄여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변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기에 제조 간접비를 줄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줄인다는 의미가 되고 제조 간접비를 줄이는 이유는 제조 간접비가 과대 많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조간접비 과대배부액 만원을 매출 원가 계정에서 대체한다. 매출 원가에서 빼주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